저는 다른 청년 의원들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좀 느끼고 있어요. 네. 정동혁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제3선거구 화정 1, 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 의원 정동혁입니다. 안전행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상임위들이 있지만 안전행정에 들어온 만큼 많은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함께 경기도민이 안전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경기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정치에 입문하신 거죠? 그렇죠, 입문은. 네. 우리 의원님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이제 고양시 화정 1, 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 의원 정동혁이라고 하고요. 경기도 의회에서 상임위는 안전행정위원회라는 상임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화정 주민분들과 이제 자주 이제 소통하면서 통장님들이나 이제 주민자치회 우리 그 주민분들이랑 좀 자주 소통하면서 좀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쉬질 않았던 것 같아요. 네, 20대 때 이렇게 뭐 휴가를 가서 쉬거나 이런 거 빼고는 진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 일을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군대를 20살 입대를 하고요. 또 23살에 저는 외국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제 그 전공을 좀 살려서 제가 관광학부 전공이 했는데, 네. 이제 외국에서 관광 가이드 생활을 한 4년 반에서 한 5년 정도 외국에서 좀 생활을 했었고요. 또 한국에 와서 제가 가이드를 좀 오래 했었기 때문에 여행사를 또 직접 차렸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도 직접 운영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닭강정집, 요식업까지 이제 운영을 했는데, 정치를 하셔야겠다고 생각한 건 언제부터?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사실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정치에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2014년이었나요? 세월호 사태가 생겼을 때부터 저는 정치에 좀 관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천안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과대표를 했었어요. 과에서 과대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세월호 사태 이후에 이제 단원고등학교 안산으로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학교 측에서 임원들과 함께 추모를 갖고 연결식을 이제 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크게는 있지 않았는데, 사실 그때 거기에 가서 그 유가족들이 이제 울부짖는 소리도 듣고, 또 아무래도 저보다 몇 살 차이가 안 나는 동생들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그때부터 좀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제 뉴스나 이제 기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찾아보게 됐고, 또 그때부터 좀 정치에 좀 관심이 생겨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좀 그렇게 좀 관심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도의회를 갔을 때 많은 도의원님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 조금 위축된 것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중앙당에서 활동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셨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이렇게 저랑은 다른 이렇게 경로로 도의원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 좀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위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 행보를 밟아온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죠. 왜 당에서 저를 선택해 주셨고 지역 주민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다른 의원님들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처럼 중앙당에서부터 활동을 하고 국회의원, 뭐 보좌관 이런 일은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만큼 어린 나이에 남들이 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사회 경험을 20대 때 다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점수를 조금 높게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태원 사태를 겪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 의회에서는 어떤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운영해 가세요? 우선은 우리 경기도 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이태원 이야기를 많이 꺼내셨어요. 아무래도 10월 28일 날 발생했고 한 달도 한 2, 3주 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태원이 발생한 곳은 이제 서울이었지만 그 경기도민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특히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고양시가 피해가 제일 심각했었습니다. 네, 제일 많이 돌아가셨고요, 고양 시민분들이.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소방의 역할, 그리고 저희 관할 부서 중에 자치경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의원님들,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거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이 집행부의 답변이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대책에 뭐 강구를 하겠다, 뭐 이런 답변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실제로 그 제가 좋아하고 있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신데, 민주당 의원님이시고요. 바로 제 옆자리에 계시는 의원님이신데 전자영 의원님이라고 계세요. 그 의원님이 지금 경기도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로 그 5개 행사 군중 밀집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또 통과를 시키셨습니다. 네. 저도 거기다 이제 같이 대표 발의는 전재영 의원님이 해주셨지만 네. 제가 또 이렇게 같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사인도 해드렸고 했는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저는 이태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누워있을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달려가서 이 CPR이라고 하는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했단 말이죠. 저는 이분들한테 국가 차원에서 포상이나 보상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굉장히 의로운 행동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누가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몰라봐주면 앞으로 우리 사회 인식이 그렇게 되면은 누가 쓰러지면 누가 도와주고 싶겠어요. 예, 물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했던 사람들한테 우리 국가에서는 못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조례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안전 쪽으로 해서 소방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노인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노인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선거 때도 후보 때도 제 공약에도 적혀 있지만 저는 항상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약계층이 노인도 될 수 있고요, 학생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고요,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포커스를 항상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공무원, 그 집행부 팀장님, 과장님 중에 한 말씀을 좀 드렸더니, 의원님, 그거는 교육상임위가 아닌데 왜 이걸 왜 저희한테 얘기하시냐,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안전에 있어서 교육이 어디 있고 상임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가 안전이면 당연히 학생 안전도 책임져야 되고 노인 안전, 여성 안전, 장애인 안전 다 책임져야 되는 게 안전의 역할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의회 가서도 좀 회의감 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상임위가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쟁점이 있으면 이게 우리 상임위인 줄 알고 파고들었는데 보건복지 상임위가 될 수도 네네.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다 보니까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미루시더라고요. 그거 우리 상임위 아닙니다. 그럼 우리 상임위에서 뭘 하실 건지 답변을 말씀하셔라.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노인분들과 학생분들, 제가 최근에 그 경기도 의회 저희 업무 보고 때도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교육이 자꾸 이제 네. 이태원 참사 이후로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이 소방이나 이런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런 심폐소생술이나 이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일반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첫 번째 순서가 학생이나 노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왜냐면은 노인분들도 이 소화기나 이런 거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맞아. 학생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분들인데 저는 이분들이라도 이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교육들도 좀 미리 받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육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얘기를 소방서에 가서도 얘기하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입니다. 네. 많이 협조해 주시나요? 네. 많이 협조해 주십니다. 다행이네요. 네. 젊은 청년 의원들이 의견이 다른 스피커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우선은 저는 청년 의원이고 다른 동년배 나이가 비슷하신 의원님들도 다 청년 의원, 똑같은 청년 의원인데요. 네. 저는 다른 청년 의원들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좀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똑같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몇 분의 청년 의원님들이 청년의 패기로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 의정 활동을 해보니까 정치는 절대 혼자 할 수 없다고 저는 이제 선배님들이나 많은 참모님들한테 이제 그런 조언을 많이 받는데 그때는 정치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후보 때부터 느꼈어요. 예, 정치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예,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나 혼자 튀기 위해서 나 혼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게 몇몇 분들한테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또 큰 틀로 봤을 땐 그건 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찌 됐든 모든 의원들은 그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그런 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선당후사라고 하죠. 예, 당이 먼저가 돼야 되거든요. 당의 역할 그리고 또 당이 갖고 있는 당론, 당이 갖고 있는 그런 앞으로의 목표를 본인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를 땐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좋게 설득을 해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에서 공천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당의 선택을 거의 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이번에 지금 고양시에서는 네. 이 신청사 이전 문제로 해서 네. 국민들하고 네.
시청 그 시장하고 이렇게 마찰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네. 어떤 생각, 의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주민으로서는 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우선은 저는 그 고양시 덕양구 의원이고요. 네, 덕양 구민입니다. 네,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모르는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의원 생활한 지가 한 7개월, 8개월, 네,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실 뉴스나 이런 신문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경기도를 경험을 해보니까 가장 제일 처음으로 느꼈던 것은 이 단체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이 하나의 단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따지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경기도로 치면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고양시로 치면은 고양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그 단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경기도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이 처음에 우리 156명의 경기도 의원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모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소통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 그리고 우리 경기도 교육청 이게 모든 게 다 소통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를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 지금 경기도 의원도 78대 78, 고양시 의원님도 17대 17로 동수입니다. 당이란 걸 떠나서요. 단체장의 책무는 저는 고양시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고양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양시 의원님들이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시는지 기사나 의회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른 걸 이렇게 찾아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당이 달라서가 아니고요. 저는 고양시장님께서 의회랑 소통을 하는 거에 대한 좀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지사님은 의회랑 소통을 굉장히 자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고양시를 보면은 그런 좀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걸 전 초반부터 좀 느끼고 있었는데 좀 이건 길게 말씀드려도 되는 전혀 거죠? 상관없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후보 때 저희 화정 이라고 하면은 화정 도의원도 있을 거고요. 네. 화정 시의원도 있을 거고요. 네. 또 화정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지금 현 시장님도 있을 겁니다. 네. 이 많은 후보들이 화정 1동 사거리에 네. 현수막을 다 붙였어요. 저뿐만 아니죠. 모든 시장 후보님, 도의원 후보님, 시의원 후보님들이고 모든 분들이 화정 1동 사거리에다가 붙인 현수막이 뭐였냐면은 바로 화수역 신설이었습니다. 네. 이 고양 은평선이 생기면서 이제 고양시청역이 생겨야 되고요. 네. 그 고양시청역 다음 역이 이제 화정역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화정 1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이 고양시청역과 이 화정역 사이 중간에 역을 하나 만들어 달라 말씀을 좀 하세요. 저도 화정 1동을 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다니다 보면은 화정 1동에 사시는 분들은 화정역까지 걸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버스를 타고 가거나 좀 걷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정도로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거를 제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네. 근데요, 몇 개월 전부터 시장님이 바뀌면서 고양시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뭐 옮긴다, 그냥 그대로 존치하겠다, 원한대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고양시청이 이제 신청사로 이제 새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 전 이재준 시장님 때부터 행정 절차가 이미 90% 이상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은 그대로 진행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뭐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뭐 옮기겠다, 뭐 이런 소문들이 너무 많이 들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좀 불안하다 하고 있는데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이 끝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아무랑도 그 상의를 하지 않고 이제 고향 시장님과 이제 고향 부시장님 두 분께서 갑자기 발표를 하신 거죠. 갑자기 그것도.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덕양 구민분들, 여기 원당, 화정, 여기 살고 계시는 많은 주민분들이 전면 재검토라고 했다가 갑자기 옮겨온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사실 지금 주민분들이 지금 말이 아니죠. 난리가 아닌 상황인데 저는 뭐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저는 사실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요. 시청 존치도 당연히 필요하죠. 예, 시청 존치는 무조건 존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저는 화정 지역 도의원으로서 이제 그 이동환 시장님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고양시청을 옮긴다고 하시면 시장님이 후보 때 공약하셨던 화수역 신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네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조금 지루하셨겠지만 이 순서를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게요. 왜 고양시청역에서 화정역까지 가는데 중간에 화수역 신설하는 이 내용을 왜 미리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이동환 시장님 후보 당시 공약사항입니다. 화수역 신설. 예. 근데 시청을 일산으로 옮기시면 이 공약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진짜로 진작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화정 사시는 분들은 충격이 더 크시겠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원당 여기 지금 현재 주교동 성사 1, 2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큰 거로 알고 있고요. 화정 쪽까지도 사실 화정뿐만 아니라 덕양 구민들 모두에게 영향이 있는데 그렇죠. 화정도 사실 제가 1동과 2동 모두 관할하고 있지만 이게 주민분들의 생각이 100%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예. 이게 저와 같이 화수역에 관련해서 그 고양시청역과 고양시청 신청사 이렇게 관련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저거 원당 일이잖아. 우리는 화정인데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신청사가 생기고 시청역이 생기고 화수역이 생기고 다 중요한데 저는 솔직히 가장 제일 중요한 얘기를 우리 주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고양시청이 옮겨지는 순간 저희 화정 1동, 2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 집값 다 떨어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이런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 이게 원당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화정 1동, 화정 2동 주민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된다. 근데 의원님 지금 얘기를 듣고 네. 집값이 다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일부 네. 투기꾼 얘기가 나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부분으로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네라고 네. 투기였어? 네. 그 사실 고양시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고양시장님의 그 책무 중에 고양시의 일산과 덕양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되는 균형 발전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덕양구와 일산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예. 지금 덕양구에 있던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다 일산으로 그동안 많이 옮겨갔고요. 뭐 쓰레기 처리장이나 이런
혐오 시설 관련된 것들은 덕양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주민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일산으로 옮겨갔는데 시청 하나 덕양구에 있는데 이 시청도 일산으로 옮겨가면 이 덕양 구민분들이 이거는 본인이 그 입장이 된다고 하면 똑같이 누구나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값 말씀드렸지만 아니 어느 대한민국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시청이 옮겨가고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맞아요. 그게 당연히 집값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네. 요번에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네. 체포동의안을 제거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나이가 어리고 지금 정치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이 역사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탄압한 경우는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게 뭐 검찰 공화국이다. 뭐 이런 얘기가 예전에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 당시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말씀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너무 과도하다. 네. 이게 저는 그 다른 기자님이랑도 대화를 했을 때 어떤 질문도 제가 받아봤냐면요. 경기도 의회가 78대 78입니다. 민주당 의원이신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싸워야 될 상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앞으로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꿔 나가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사실 그 의회에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랑도 되게 친하고 뭐 이렇게 뭐 나아가려고 노력을 막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야당 탄압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너무 안 좋거든요. 이게 정쟁을 하면 안 되고 이게 앞으로 미래를 발전시킬 그런 거에 대한 회의나 이런 소통이 필요한데 이게 저도 지나가다 보면은 주민분 만나면 저한테 첫 마디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그만 좀 싸우래요. 네. 네. 근데 뭐 사실 지방 정치가 있고 중앙 정치가 있지만 저는 중앙 정치는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뛰어나신 이 국회의원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는 경기도 발전과 우리 그 고양시 화정 주민분들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에 지금 현재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 의원님이 청년 의원으로서 이렇게 네. 계시는데 우리 또 의원님을 보면서 네. 나도 정치를 해서 이 나라에 힘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네. 또 젊은 같은 세대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런 사람들한테 정치를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혹시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이 정치라는 게요. 예전에는 무관심이 가까웠다면은 요즘은 혐오 대상이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나는 빨간 당도 싫고 파란 당도 싫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너무 싸우는 건 모습을 보니까 아까 얘기랑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많은 정치인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모든 일상생활이 다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추운데 난방이 안 나와서 난방비 낼 돈이 없는데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이것도 다 정치고요. 내가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신호등 없어. 빨간불인지도 파란불인지도 안 보여. 이것도 정치고요. 모든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게 다 정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굉장히 무관심하거나 혐오 대상은 아니지만 조금만 우리 일상생활과 접목을 한다면 이 정치라는 것도 조금 더 잘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많은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정치에 대한 교육도 많이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투표할 때 젊은 사람들은 그 부모님 영향에서 의견에 좀 투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내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영남이면 무조건 뭐 국민의힘인 거고 내가 호남이면 무조건 민주당인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맞는 정당,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